젊은 년이 명이 짧으면 그만큼 남는 사람들이 편해지는 법이지. 500억짜리 강남 건물은 잘 쓸 테니 넌 그만 잘 가거라. 암 선고를 받고 주저앉은 며느리 한영숙의 품에 시어머니 박은자가 가증스럽게 안겨오며 속삭였습니다. 남편 찬우는 옆에서 상간녀의 손을 잡은 채 죽어가는 아내를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으며 외제차를 타고 멀어진 그 순간 영숙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기막힌 반전과 그녀의 서늘한 복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덫으로 걸어 들어간 악인들의 처절한 최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학병원 진료실 앞 의자에 앉은 한영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포갠 채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영숙의 이름을 부르자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담당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거운 얼굴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길게 봐야 석 달 정도로 보입니다. 영숙은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사가 내미는 소견서와 처방전을 받아들었죠. 진료실을 나선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서야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넓은 유리창으로 환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 뒤조차 원망스럽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지난 세월 시댁에서 견뎌온 서름과 이제 10살인 아들 민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 찬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 대신 매정한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죠. 영숙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병원 정문을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화려한 옷차림의 시어머니 박은자가 낯선 젊은 여자를 옆에 세운 채 영숙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찬우의 내연녀 오수민이었습니다. 은자는 영숙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손에 든 병원 봉투를 훑어보며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죠. 얼굴이 아주 볼만하구나. 은자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명이 짧으면 그만큼 남는 사람들이 편해지는 법이지. 내 친정에서 물려준 그 건물도 이제 내가 알아서 잘 쓸 테니 걱정하지 마라. 영숙은 귀를 의심하며 은자를 바라보았어요. 곁에 서 있던 수민이 영숙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시계도 이제 주인이 바뀔 텐데 미리 빼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수민이 은자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오랜 배신과 시어머니의 인면수심을 동시에 마주하며 가슴이 짓눌리는 고통을 느꼈죠.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영숙은 결국 인도 위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은자와 수미는 그런 영숙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웃음소리를 남긴 채 대기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승용차가 멀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본관에서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나왔죠. 원무과 직원은 영숙 앞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환자분,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확인해 보니 저희 쪽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명이인 환자분의 검사 결과가 환자분 차트로 잘못 입력됐습니다.
뒤이어 간호사가 영숙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 실제 검사 결과는 위험 소견 정도고 다른 부분은 모두 건강하십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오진이었습니다. 영숙은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영숙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던 은자와 수민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병원 앞 벤치에 힘없이 앉아 흐트러진 숨을 천천히 가다듬었죠. 저들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다른 흉계를 꾸밀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영숙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영숙은 눈물을 닦아내며 당분간은 시한부 환자인 척 숨죽이고 지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낸 영숙은 조금 전 은자와 수민이 내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죠. 영숙은 그 파일을 개인 보안 저장 공간에 조용히 옮겨두었습니다. 벤치에서 몸을 일으킨 영숙의 눈빛에서는 조금 전까지의 눈물이 사라지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영숙은 평생 자신을 짓눌러온 시댁의 가면을 이제는 완전히 벗겨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늦은 저녁, 영숙은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 선 영숙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누르던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영숙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예전에 한번 써두었던 예비번호가 떠올라 다시 눌러보았어요. 문이 스르르 열리자 영숙은 참았던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은 낯설 만큼 고요했지만 안방 문틈 사이로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영숙은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 구석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안방 풍경에 영숙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은자와 찬우, 수민이 술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 같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보였죠.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지. 은자가 술잔을 흔들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죽고 나면 이 집도 건물도 전부 우리 몫이 될 텐데 뭘 그리 걱정하니? 찬우는 소파에 몸을 깊이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참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다 알아서 정리될 텐데. 찬우가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때 찬우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 뭉치를 탁자 위에 펼쳐 놓았어요. 어머니, 여기 지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은자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사후에 처리하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지금 미리 증여받는 형식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은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은자가 인주의 손가락을 꾹 눌러 지장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서자 찬우가 은자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였어요. 어머니, 사실은 건물명에 벌써 어머니 앞으로 가등기까지 다 맞춰놨어. 찬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은자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흡족한 미소를 지었죠. 언제 그런 것까지 벌써 해놨어. 은자가 찬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탄했습니다. 찬우는 손에 든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나 밖에서 좀 빌린 돈이 있어. 그것 때문에 이 건물 빨리 처분해야 될 것 같아. 찬우의 목소리가 조금 전과 다르게 다급해졌습니다. 은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간 사라졌지만 곧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죠. 그깟 빚이야 건물 팔면 그만이지 뭘 그리 사색이 됐어. 은자가 술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그년 요양병원에 쳐넣고 아무도 못 만나게만 하면 그만이야. 장례야 조용히 치르면 끝나는 거고. 옆에서 조용히 술을 홀짝이던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화장대로 다가갔어요. 수민은 서랍을 열어 영숙의 보석함을 꺼내더니 목걸이 하나를 목에 걸어보며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이 집 안주인 노릇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수민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찬우는 그런 수민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뒤에서 슬며시 허리를 감쌌죠. 은자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다가 서랍 속 패물들을 하나씩 꺼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내일 감정사 불러서 이것들도 다 정리해야겠다. 은자가 반지 하나를 불빛에 비춰보며 흡족하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생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던 시어머니와 믿었던 남편의 민낯을 두 눈으로 확인한 영숙은 이를 악물었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이 모든 대화를 담아냈습니다. 자칫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 영숙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안방의 웃음소리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영숙은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현관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나온 영숙은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을 떨며 골목을 벗어났어요.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큰 길로 나온 영숙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에 오른 영숙은 친정 부모님이 남몰래 마련해 두었던 오피스텔 주소를 기사에게 건넸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영숙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숙이 탄 택시 뒤로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미행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 차 안에는 찬우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택시를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영숙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친정 부모님과 오래 거래해 온 자산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뵀으면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숙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숙의 뒤를 밟던 흥신소 직원은 오피스텔 건물의 호수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은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찾았습니다. 지금 계신 곳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차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오피스텔 창밖으로 뿌옇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영숙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잠깐 잠이 들었다 싶었을 때 현관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하얀 옷을 입은 구급대원들과 덩치가 산만한 사설 경비원들이 순식간에 좁은 오피스텔을 가득 채웠습니다. 놓으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영숙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 하나가 서류 한 장을 영숙의 눈앞에 들이밀며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조용히 따라오시죠. 보호자분이 입원 절차를 다 밟아놓으셨습니다. 구급대원이 영숙의 팔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다리를 붙잡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경비원 하나가 압박 밴드를 꺼내 들고 영숙의 손목에 채우려는 순간이었어요. 현관 밖에서 여러 발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이 다시 한번 세차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구급대원들과 경비원들을 사방으로 밀어냈어요. 당장 손 떼시오. 앞장선 사내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구급대원과 경비원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내들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60을 넘겨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영숙의 친정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며 자수성가한 강정우였습니다. 영숙아, 괜찮으냐?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은 영숙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낯익은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아저씨, 저를 어떻게 알고? 영숙이 정우의 손을 잡고 힘겹게 일어서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우는 영숙의 어깨를 감싸며 방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를 매섭게 훑어보았죠. 이 서류가 뭔지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금은 일단 여기를 벗어나는 게 먼저다. 정우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은 곧바로 바닥에 꿇어앉은 구급대원과 경비원들을 일으켜 세워 경찰에 인계할 준비를 했어요. 정우는 영숙을 부축해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태우고 자신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영숙은 그제야 어깨에 긴장을 풀며 시트에 몸을 깊이 파묻었어요. 저 사람들이 시댁에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영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렇게 두지 않으셨을 거다. 내가 그 몫까지 해야지. 정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는 곧 도심을 벗어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안으로 들어섰어요. 저택 응접실 소파에 앉은 영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오진 소동과 시댁 식구들이 안방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몰래 녹음해 둔 파일까지 모두 꺼내 놓았죠. 정우는 팔짱을 낀 채 영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잠시 밖을 내다보았어요. 영숙아, 이제부터는 혼자 감당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정우가 돌아서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개인 주치의와 변호사들을 저택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도착한 변호사들은 영숙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정우의 지시를 받은 조사팀은 이미 찬우와 은자 주변을 은밀히 살피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팀 하나가 저택으로 들어와 정우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니 건물 소유권에 이상한 절차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사팀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했어요. 게다가 찬우 씨가 진 빚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와도 깊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넘겨보며 미간을 좁혔죠. 영숙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대로 법으로만 싸워서는 저 사람들 못 이깁니다. 정우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판 함정이라면 우리도 그보다 더 큰 판을 짜야지. 정우가 영숙을 바라보며 눈빛을 굳혔어요. 영숙은 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당분간은 요양원에 갇혀있는 시한부 환자처럼 위장해 저들을 방심시키자는 계획이 그 자리에서 세워졌죠.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던 영숙의 눈빛에서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정우와의 만남이 있은 지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영숙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서류철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주위로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 몇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 있던 영숙의 눈빛은 이제 몰라보게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정우가 마련해준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끼니를 챙기고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다잡으며 영숙은 조금씩 예전의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들어서며 서류철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은 건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다시 짚어보자. 정우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노트를 펼쳐들고 정우의 설명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죠. 건물이라는 게 그냥 세만 받는 게 아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돈을 지키는 일이야. 정우가 볼펜으로 서류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저도 이제 제 힘으로 지켜야죠. 언제까지고 당하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영숙이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영숙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다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죠. 그나저나 슬슬 판을 짤 때가 됐다. 정우가 서류철 하나를 새로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쪽 식구들이 지금 가장 눈이 뒤집혀 있는 게 뭐겠니? 바로 돈이다. 정우가 서류를 영숙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서류에는 해외 관광지 개발 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홍콩에 리조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하나 심어 놓을 생각이다. 정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찬우는 지금 돈 냄새만 맡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거다. 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영숙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미간을 좁혔죠. 이 사람이 정말 그 미끼를 물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에 능한 사람이 있다. 홍콩 자산가로 위장시켜 보낼 생각이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붙여준 투자 전문가가 찬우에게 접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투자 전문가는 영숙이 요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슬쩍 흘리며 찬우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가등기된 건물을 담보로 자금만 마련해 주시면 일주일 안에 2배 넘는 수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문가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는 보고가 정우에게 올라왔어요. 찬우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고 그날 저녁 곧바로 은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기회야. 찬우가 서류를 은자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는 소식이 정우의 조사팀을 통해 영숙에게 전해졌어요. 은자는 처음에는 미심쩍은 얼굴을 했지만 곁에 있던 수민이 부추기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이참에 크게 한번 가시죠. 수민이 은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영숙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은자는 평생 모아온 비자금과 다른 자식들의 전세 자금까지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찬우는 사채업자 변 사장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오기로 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변 사장은 건물이 곧 자기 손에 들어올 것이라 믿고 거액을 선뜻 내주었다는 보고가 정우에게 도착했어요. 정우는 그 보고를 받으며 영숙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모은 돈이 전부 이쪽으로 넘어올 거다. 정우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영숙은 노트북 화면에 뜬 실시간 거래 내역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로 시댁 식구들이 마련한 자금이 정우가 마련해둔 계좌로 옮겨지는 과정이 하나씩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 돈이 결국 제 건물에 걸려있던 빚을 갚는 데 쓰인다는 거죠. 영숙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정우는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대답했죠. 맞다. 저들이 넣은 돈으로 건물에 걸린 빚을 전부 갚아버리는 거야. 저들은 아직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겠지. 정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화면 속 숫자가 빠르게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영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펜트하우스 창가로 붉게 번지는 가운데 영숙의 표정에는 이전에 없던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강남 건물 최고층 연회장에는 화려한 생화와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현악 앙상블의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연신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제 며느리가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이 유산을 이어받아 더 큰 일을 해낼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수민이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하객들에게 술잔을 건네며 우아하게 웃었어요. 찬우는 단상 근처에 서서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군요. 찬우가 옆에 선 지인에게 술잔을 부딪히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찬우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슬쩍 꺼내 지인에게 보여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법적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찬우가 웃으며 서류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연회장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찬우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찬우가 건배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연회장 뒤편의 커다란 유리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문 앞에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영숙이 강정우의 곁에서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찬우와 은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어요. 은자가 들고 있던 술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럴 리가 없는데. 은자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찬우 역시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하며 영숙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영숙은 하객들 사이를 지나쳐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찬우의 손에서 마이크를 가져간 영숙은 잠시 연회장을 둘러보며 숨을 골랐어요. 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셨을 텐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영숙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암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병원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진단을 받았을 뿐인데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와 남편은 그걸 이용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영숙이 은자와 찬우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대형 스크린을 내리자 연회장 벽면에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찬우와 은자가 서류에 도장을 찍던 모습과 안방에서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 내용이 자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한 하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어서 찬우가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계약서 사진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다리를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어요. 영숙은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연회장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영숙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이 건물에 걸려있던 모든 빚은 방금 두 분이 투자하신 그 돈으로 이미 다 갚였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영숙의 말이 끝나자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수군거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황한 수민이 슬그머니 뒷걸음질치며 출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러나 정우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이미 출입구를 막아선 채 서 있었습니다. 멀리 못 갑니다. 잠시 그 자리에 계시죠. 경호원 하나가 수민의 앞을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은 단상 아래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밟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영숙의 얼굴에는 통쾌함보다 서늘한 침착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단상에서 내려와 정우의 곁으로 다가가 나지막이 숨을 골랐어요. 평생 가슴에 얹혀있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그제야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파티장에서의 소동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사채업자 변 사장은 부하들을 이끌고 찬우가 숨어 지내던 낡은 여관방문을 걷어차며 들이닥쳤어요. 돈 내놔. 변 사장이 찬우의 멱살을 잡아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얼만 줄 알아.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찬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벽에 등을 붙였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은자도 겁에 질린 얼굴로 변 사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변 사장은 찬우의 멱살을 놓아주며 은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돈 갚을 방법이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갚아야지. 변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은자는 순간 눈을 가늘게 뜨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계집애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은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손자 녀석 말입니다. 그 아이만 데리고 있으면 그 계집애는 뭐든지 다 내놓을 겁니다. 변 사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오후 변 사장의 부하들은 찬우의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민우가 다니는 초등학교 서문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교문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혼자 걸어 나오자 차 안에서 은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민우야, 이리 좀 와보렴. 은자가 손짓하며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익숙한 할머니의 목소리에 반가운 얼굴로 차 쪽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민우가 차창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은자는 애써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내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계신단다. 할머니랑 같이 가보자. 은자가 민우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에 놀란 민우는 아무 의심 없이 차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자마자 차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변 사장은 민우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 버렸습니다. 잠시 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숙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변 사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드님 잘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그 건물 명의만 넘기면 바로 돌려보내드리죠.
변 사장이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그대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우야. 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들의 이름을 힘없이 불렀습니다. 그 무렵 찬우는 언론사 기자에게 미리 편집해둔 사진 몇 장을 건네고 있었어요. 영숙과 정우가 나란히 세단에 오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댁 재산을 다 빼돌리고 이 남자랑 붙어 먹었습니다. 찬우가 사진을 넘기며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 포털 메인에는 영숙에 관한 자극적인 기사가 순식간에 도배되었어요. 펜트하우스에서 그 기사를 확인한 영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언제 저 사람이랑. 영숙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우는 영숙의 어깨를 붙잡으며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저런 것에 흔들릴 때가 아니다. 민우부터 찾아야지.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건물의 주요 임차인들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서류가 무더기로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우의 경호원이 펜트하우스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연이은 충격에 영숙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숙은 입을 틀어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붉은 것이 배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영숙아. 정우가 놀란 얼굴로 영숙을 부축하며 다급하게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영숙은 응급실로 옮겨지는 내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입 밖으로는 오직 한마디만 되뇌었습니다. 민우야. 영숙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응급실 침대에 눕혀진 영숙의 귓가로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영숙은 눈을 부릅뜨려 애썼어요. 잠시 후 눈을 뜬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두 손을 힘주어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민우를 영영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영숙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영숙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켜 세우며 곁에 있던 정우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제 괜찮습니다. 민우 찾으러 가야죠. 영숙이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급실을 나선 영숙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옷매무새를 다잡았어요. 정우의 곁으로 다가온 정보팀 직원 하나가 태블릿을 내밀며 다급하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은자 씨 휴대폰에 심어둔 위치 추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폐창고입니다. 직원이 화면 속 지도를 짚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혔죠.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확인됐나?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 사장 소유의 창고입니다. 불법 도박이랑 밀수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서둘러 답했어요. 정우는 곧바로 강력계 형사들에게 연락을 넣으며 영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숙아, 지금부터는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 정우가 영숙의 어깨를 힘주어 잡으며 말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밖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차 안에서 영숙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정우가 백미러로 영숙의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다 왔다. 정우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영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가 국도를 벗어나 비포장길로 들어서자 저 멀리 낡은 창고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고 안에서는 민우가 의자에 묶인 채 훌쩍이며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민우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흐느꼈어요. 곁에 서 있던 찬우는 휴대폰 카메라를 민우 쪽으로 향한 채 초조한 얼굴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곧 정신 차릴 거다. 찬우가 민우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말했어요. 찬우는 영숙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휴대폰 화면을 민우 쪽으로 돌렸습니다. 10분 안에 그 건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 안 하면 이 녀석이랑 나랑 여기서 끝장을 볼 거야. 찬우가 흉기를 민우의 목 가까이 들이대며 소리쳤어요. 화면 너머로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갈게. 영숙이 휴대폰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철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지고 무장한 경찰들과 정우의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밀려 들어왔어요. 찬우는 놀란 얼굴로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숙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민우야. 영숙이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민우가 묶인 몸을 뒤틀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우를 묶은 밧줄을 풀어내며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 왔어. 영숙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변 사장이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경찰들을 향해 휘두르려 했어요. 그러나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형사들이 달려들어 변 사장을 바닥에 눌러앉히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찬우 역시 도망치려다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어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은자가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손자가 보고 싶어서 데려온 것뿐입니다. 은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영숙은 민우를 품에 안은 채 은자를 향해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거짓 눈물, 이제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영숙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은 형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은 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영숙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찬우와 은자, 변 사장은 그 자리에서 형사들에게 이끌려 하나둘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정우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된 자료 지금 바로 언론사에 배포하게. 정우가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찬우가 퍼뜨린 소문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정정 보도가 대대적으로 흘러나왔어요. 영숙에 대한 여론은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한켠에서 죄수복을 입은 찬우와 은자가 무릎을 꿇은 채 영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영숙아. 찬우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그런 찬우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어요. 민우의 손을 꼭 잡은 영숙은 조사실 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어요. 법원 앞 복도에 마련된 재판정 앞에 영숙은 정우와 나란히 앉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이찬우 유괴 및 공갈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찬우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박은자 유괴 공모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오수민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이 이어서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찬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찬우가 바닥을 짚은 손을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애원에도 재판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숙은 그 모습을 담담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자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까지 법원의 손에 의해 모조리 압류되었다는 소식이 뒤이어 전해졌어요. 평생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온 시댁 식구들의 재산은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주 뒤 교도소에 수감된 은자가 갑자기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소식이 정우를 통해 전해졌어요. 전 재산을 잃은 충격이 고령의 몸에 더해 무겁게 내려앉은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뒤 영숙은 법원 청사를 나서며 새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서류 어디에도 이제 찬우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영숙은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오는 영숙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얼마 후 영숙은 강남 건물의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조언을 받아들인 영숙은 건물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나갔어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영숙이 리모델링 도면을 펼쳐 보이며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영숙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의 아버지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정우가 영숙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소문으로 떨어졌던 건물의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브랜드들의 입점 문의가 줄을 이었고 건물의 가치는 몰라보게 뛰어올랐습니다. 언론에서는 영숙을 두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낸 젊은 여성 경영인이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명절이면 어김없이 저택으로 민우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민우가 선물 상자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민우 선물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정우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전문 상담 선생님을 만나며 그날의 무서웠던 기억을 조금씩 지워나갔어요. 학교에서도 밝은 얼굴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민우가 성적표를 흔들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영숙이 민우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주말, 영숙은 새로 단장한 건물 옥상 정원에 민우와 정우를 초대해 함께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쥔 영숙은 정원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병원 복도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정우가 영숙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찻잔 대신 주스를 홀짝이며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영숙은 그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옥상 정원의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어요. 영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은 이제 영숙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봄이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영숙님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보다 잔인한 배신 앞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지키고 인생을 다시 세운 그 모습이 참 대단하지 않으셨나요?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숙님처럼 우리도 힘든 순간이 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며 살아오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